사장이 회사를 물려주자마자 그의 아들에게 쫓겨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명진 E&C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문 로비의 대형 공지판에는 명진 E&C 유한회사, 유재혁 회장, 신규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경영권 인계라는 새로운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고은수 씨는 게시판 앞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언급된 그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놀란 것도, 그렇다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웃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20년 넘게 명진과 함께해왔습니다. 회사가 아직 만안구의 작은 골목길 옆 낡은 건물을 임대해 쓰던 시절부터 그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규진의 아버지인 유재혁 회장도 아주 젊었고 머리도 새까맸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며 고객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팀 전체가 한 대형 파트너사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했을 때 그가 직접 회사 마당에 앉아 직원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들 힘내. 나중에 우리 규진이가 오면 나하고는 다를 거야. 그 녀석은 유학파라 머리가 트여 있으니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고생하게 두진 않을 거야. 그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미소만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유 회장의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문구가 나타나자 그 옛날의 약속이 문득 내리를 스쳤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책상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참 직원이 신입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규진 씨가 왔대. 외국에서 엄청 잘 나갔다던데? 보아하니 엄청 까다롭겠어. 방금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검은색 정장, 무태 안경을 쓴 남자가 단호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신규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고 그저 평가하듯 사무실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미소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정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 이사 온 방의 가구 목록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이어진 전체 회의는 정확히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규진은 테이블 상석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적용할 것입니다. 내부 프로세스는 간소화될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는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은수 씨는 두 번째 줄에 앉아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새로운 모델, 프로세스 단축.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그 이면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걸러질 것이라는 걸 몰랐더라면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규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프로젝트팀 고은수 씨, 잠시 저 좀 봅시다. 하얀색 가죽 의자가 놓인 작은 회의실,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규진은 그의 아버지처럼 사장 책상 뒤에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담당자가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거의 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은수 씨가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나윤리 씨에게 인계하세요. 젊은 사람이 조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행정지원부서로 가주십시오. 어떤 설명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는 톱니바퀴의 한 조각인 것처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규진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의 관습대로만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요. 에어컨은 여전히 25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 추워졌습니다. 은수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누구에게도 넘기지 못한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문밖을 나서자마자 몇몇 젊은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어떤 이는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 이르러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내 집 같던 이곳에서 이렇게까지 이질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도시락을 먹던 점심시간들, 마감 기한에 쫓겨 동분서주했던 날들, 주말마다 함께 화초를 정리하며 터뜨렸던 웃음소리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파서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대외 협력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모든 직원의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일 한 통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대외 협력팀 전원, 8시까지 대회의실로 직결할 것. 설명도, 경칭도, 발신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것이 신규진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수 씨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 서랍장에 있던 오래된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메일을 다 읽고 나서도 그녀는 그저 미간을 살짝 좁혔다가 이내 일어나 손을 씻고는 아직 희미해지지 않은 오랜 습관처럼 회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두 줄로 놓여 있었고 가운데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조명은 새하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회의라기보다는 마치 법정에 들어서는 것처럼 약간의 냉기와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서 어떤 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속삭이며 추측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난번에 보고 늦었을 때도 이렇게 회의하진 않았잖아. 아무래도 신 대표가 오래된 사람들 훑어보는 것 같아. 또 은수 선배님이랑 관련된 일인가? 신규진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회의록을 든 인사팀 직원이 따랐습니다. 규진은 인사도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일본 협력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팀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 이것이 회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업무 방식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찐득하게 굳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율리, 한때 은수 씨가 직접 가르쳤던 젊은 직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율리는 일어나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규진의 차가운 눈빛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책임자인 고은수 씨는 지금까지도 왜 일정이 3주나 지연되었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측의 피드백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규진은 아무런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수 씨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선은 피하지도 그렇다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선 사람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진이 물었습니다. 은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한숨도, 눈물을 명분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의 만년필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울 면을 스치는 칼날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이 팀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윤리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손은 옷자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략이 아닌 성실함과 직업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막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조명, 가죽 의자, 프로젝터 스크린. 오직 그녀의 마음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비로 내려와 남겨진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종이꽃 화분, 예전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모서리가 살짝 이나간 머그잔, 그녀가 40살이 되던 해 생일 선물로 동료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회색천 가방에 담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 근무를 서고 있던 회사의 나이든 경비원 안 씨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 여기 취직하는 거 도와주셔서. 그 녀석 창고에서 일하는데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은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그 한마디는 그녀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을 구원해주는 동화줄 같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안양 시내의 회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부서원 전체의 존경을 받았고 유재혁 회장에게서 직접 공로패를 받았던 고은수 씨는 이제 박수 소리 하나,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변화하는 회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조각처럼 한 경비원의 아주 작은 감사 인사만을 남긴 채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 씨의 작은 집은 만안구의 오래된 골목 안으로 조용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위로 노란 불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창문은 틈새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빛바랜 천 커튼을 흔들도록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아직 식어버린 김치찌개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저녁부터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찌개 한 그릇, 반찬 한 접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장조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찌개는 차갑게 식었고
국물 위에 떠있는 기름 방울들이 마치 그곳에 앉은 여자의 위태로운 마음을 말없이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식탁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도 가족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에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밀려난 기분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낡은 세탁기가 놓여 있었고 아침에 넣어둔 빨래의 마지막 탈수를 돌리며 늙은 기계처럼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날이면 늘 사오던 그 꽃이 지금은 말없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울리다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 씨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인 옥인의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이슬이 맺힌 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보러 잠깐 왔어. 동네에서 말들 하던데. 언니 같은 사람이 잘릴 정도면 그 회사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이네? 옥인애는 반쯤 농담, 반쯤 진담인 말투로 말했지만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은수 씨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들 사이에는 시든 꽃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배는 내가 씻어놨어. 은수 씨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칼을 들어 하나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옥인애가 혀를 찼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내가 본 언니는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다들 좋아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는 거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배를 깎았습니다. 칼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껍질을 전부 깎아 접시에 담고 나서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옥인애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순간 슬퍼졌습니다. 화 안 나? 은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화내지 않아.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르고 계속 틀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옥인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익은 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지붕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일어나 밥상을 치웠습니다. 옥인애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잠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듯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 번은 집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험담한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손을 멈추지 않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사람이면 손해보는 거 두려워 마라.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말씀이 마치 오늘 아침에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목록 맨 위에 새로운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누님과 논의했던 계약 건으로 급히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발신자, 일본 파트너사 대표.
그녀가 거의 8개월 동안 연락을 담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그것이 규준이 자신을 배제시켰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메일을 열지 않고 휴대전화를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은 뒤 현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은수 씨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을 때조차 사람을 굳건히 서게 만드는 침착함이었습니다. 20년간의 헌신 끝에 방금 일자리를 잃은 여자, 고은수 씨는 원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진 이엔드 씨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타임 레코더 소리가 울린 후 직원들은 그룹별로 재빨리 짐을 챙기고 컴퓨터를 끄고는 숨막혔던 하루의 업무 공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무실 공기 중에는 인력 교체로 인한 긴장감의 잔향이 여전히 감돌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윤리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식어버린 찻잔이, 다른 한쪽에는 은수 씨가 담당했던 일본 협력 프로젝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획실의 새로운 지침과 신규진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윤리는 원래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수 씨에게서 시스템에 저장된 사본과 직접 서명한 인쇄본을 대조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은수 씨는 늘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투명하게 흔적을 남겨야 해. 진실은 디테일에 있어. 그리고 바로 그 가르침이 오늘 윤리를 심장이 멎을 듯한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윤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수정본을 올리기 전 원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 저장 폴더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가 이달 초 파트너사에 이메일로 보낸 버전과 규준이 서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계약서를 비교했을 때 윤리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파트너사의 유리한 조항이 훨씬 많아진 반면 명진 이엔드 측은 감시 권한이 축소되고 프로젝트 3단계 이후의 재정적 이익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윤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새 버전에도 여전히 마지막 장에 은수 씨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책임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즉시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로그, 기록, N은 IP 주소, 수정 시간, 로그인 이름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줄은 총괄 사무실 서버의 IP 주소였습니다. 접속자 이름, 신, GJ. 수정 시점, 3일 전. 은수 씨가 회사를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에 있는 기술실, 즉 IT 부서가 상주하는 곳으로 직행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인 직원은 단 한 명, 갓 졸업한 소심한 성격의 신입사원 권민우뿐이었습니다. 윤리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민우 씨, 누나가 뭐 좀 물어볼게요. 신 대표님 IP가 어느 컴퓨터예요? 민우는 그녀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회장님실 서버인데요. 혹시 일본 파트너 계약 폴더에 접속한 거, 수정하고 파일 다운로드한 거 보셨어요? 그런데 새 버전의 옛날 서명이 그대로 남아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IT 직원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누나, 전 몰라요.
저희는 그런 건 그냥 로그만 보이지 파일 내용은 못 봐요. 그리고 그냥 더 묻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직 수습 기간이라. 율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고, 지금 회사 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도 윗선의 일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개인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녀는 지난달 은수 씨가 파트너사에 보낸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원본 계약서 파일이 첨부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율리는 그것을 열어 현재 시스템에 있는 버전과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조항뿐만 아니라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새 파일은 시간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고위급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작이었습니다. 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원칙을 지키며 일하라고 가르쳤던 은수 씨는 지금 조용히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녀가 남긴 것들은 이렇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회의에서 심규준이 모두의 앞에 당당하게 앉아 은수 씨의 해고를 결정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은수 선배님도 프로젝트 수정건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규진은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으니 모른다고 할 순 없겠죠. 그때 율리는 그저 속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수 씨는 무능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말할 증거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율리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고의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어. 밖에는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희미한 잿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율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마우스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어디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갈 것인가? 은수 씨가 보낸 이메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송 전 최종 확인 필요한 계약 정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발송 시간 2주 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모든 자료를 별도의 폴더에 조심스럽게 저장한 뒤 암호를 걸고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회사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철 지붕 위로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작은 동네의 장마철이면 을에 들려오는 익숙한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율린의 가족이 사는 골목 안 1층짜리 집은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환해졌고 그 불빛은 수년간 사용해 반질반질 윤이 난 낡은 목재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율리가 마당에 자전거를 세우고 미처 비옷을 벗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인 나씨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린 야윈 몸의 남자는 손에는 염주를 쥔 채 절에 다녀온 남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왔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회사에 무슨 일 있냐?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율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안구 노동자 동네의 소문은 소셜미디어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빠. 저 피곤해서.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율리의 어머니인 나 씨는 딸에게 계란말이를 집어주면서도 손을 약간 떨었습니다. 잡다한 나물로 끓인 된장국이 김을 뿜었지만 아무도 더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수 씨 같은 사람이 쫓겨날 정도면 그냥 보통 일은 아닌 게다. 나 씨가 나지막이 말하며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율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에 넣은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리는 이 노동자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누가 누굴 도운 일이 있으면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은수 씨는 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직책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지면 그녀는 헌 옷을 모아 기부하곤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서류가 필요하면 돈 한 푼 받지 않고 대신 써주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경비원 아저씨의 아들인 티가 심하게 아팠는데 아무도 선뜻 병원비를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수 씨가 나서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율리는 며칠 전 회사 회의에서 규진이 오늘부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무슨 말이든 하려 했지만 규진의 눈빛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은수 씨가 마치 남처럼 혼자 방을 나가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율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침 운동 삼아 산책을 하던 이웃집 오씨 아저씨가 대문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씨. 대개 명진 이엔 듯이 다니는 애 있지 않소? 우리 율리지. 무슨 일이요? 아까 오후에 골목 어기 떡볶이집에서 시끄럽던데. 그쪽 사장들이 이유도 없이 은수 씨인가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고. 나 그 양반 기억나는데 예전에 내가 진흙탕 길에서 자전거 넘어졌을 때 그 양반이 직접 일으켜 세워줬거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쫓겨날 리가 없지. 율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안의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아, 아빠는 내가 어디서 일하든, 누굴 위해 일하든, 무슨 직책을 가졌든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아빠는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된 도리를 잊어버릴까봐 그게 겁난다. 율리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회의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얘야,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지. 의자 지키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자랑이 아니야. 나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아빠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야. 엄마도 내가 난처한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침묵하지 마. 내 양심이 가만두지 않을 게다. 율리는 밥그릇을 밀어놓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작은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개인 메일함에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은수 씨가 보낸 이메일, 발송 전 최종 확인 필요한 계약 정보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달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법무팀으로 넘어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내면 그녀는 회사를 배신한 것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율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딸이 공부해서 성공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우신 거라고 했습니다. 율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누굴 위해 일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녀의 손이 전달 버튼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며 떨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였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율리는 바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메일을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떠있는 글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흐릿한 소리들 사이로 율리의 심장 소리도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 회의에서 침묵하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도심 근처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 처마 밖에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기다림을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은수 씨 머릿속에 무거운 생각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테이블 위, 김이 오르던 생강차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일본 파트너사의 대표인 와타나베 씨는 눈앞에 서류 몇 장을 다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통역사인 젊은 여성 미호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예전부터 많은 협상에서 은수 씨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은수 씨가 더 이상 명진 이엔드시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규진 씨가 내부 공지를 보냈는데 이유가 당신의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은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옆에 놓인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자 심장이 가슴속에서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위반이라니요.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미호가 와타나베 씨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통역했습니다. 몇 초 후,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 계약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을 만들고 직접 협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어떤 자료도 잘못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변경된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미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은수 씨가 문서의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던 모습, 번역본 하나하나, 단어 하나, 부록의 주석까지 꼼꼼하게 대조하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심한 사람이 어떻게 허술하게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선배님, 저는 선배님 믿어요. 미호가 한국말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해요. 명확한 증거요.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럼 저에게 사흘만 주세요. 사흘 안에 제가 원본 서류를 전부 찾아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제가 가장 먼저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사흘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건 105억 원이 넘는 계약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생긴다면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인내심이라는 장막을 가로지르는 칼날처럼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회사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투명한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정직함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단 말인가? 그날 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수 씨는 비옷을 벗어 문고리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작은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회색 고양이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중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백업해 두었던 개인 저장 폴더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2주여 전에 저장했던 원본 파일, 계약서 초안 파이넬.pdf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고 떨리는 손으로 다른 폴더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를 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정은 그녀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IP가 회사 시스템을 통해 접속했고, 그날은 정확히 그녀가 서류 인계를 위해 호출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장을 잊은 것도,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진실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파트너와의 회의 내용, 하나하나의 약속, 중요한 일정들을 기록해 두었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기억을 더듬듯 한 줄 한 줄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조항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왜 그것을 추가했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 전체에서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한국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파트너에게 보여주겠다던 그녀 스스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직업적 가치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줄의 글씨에 멈췄습니다. 클라우드 저장 파일, 내부 공유용. 기억났습니다. 미호가 번역 연습을 위해 백업본을 하나 요청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미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내가 보냈던 파일 아직 가지고 있어요? 다시 좀 보내줘요. 아주 급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미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3주 전에 선배님이 보내주신 파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로 보낼게요. 은수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폴더를 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 씨의 작은 자취방에는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고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쉽게 꺼지지 않을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전화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결에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태섭 씨? 나 은수 누나예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깜짝 놀랐고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수 누나요? 세상에.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실 줄은.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한 거 알지만 꼭 좀 부탁할 게 있어서요. 혹시 예전에 우리 중요한 계약 시스템 백업 만들 때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우리 시스템 다운될까봐 엄청 조심하면서 외장 하드에 따로 백업해뒀잖아요. 누나 아직 그거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접속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요. 아무래도 누군가 공식 데이터에 손을 댄 것 같아서. 몇 분 후, 기태섭 씨의 전화 설명을 들으며 은수 씨는 침착하게 폴더와 드라이브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백업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서 그녀는 계약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날짜, 시간, 형식이 정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한 것은 현재 회사 측이 보유한 계약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명확했지만 그녀의 전자 서명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가 2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성실함과 신용을 가지고 유령 같은 장난을 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소리 내어 우는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업계 외의 사람 중 유일하게 연락을 지속하고 지내는 절친 백지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온화한 미소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저녁 굶을 것 같아서 들렀어. 은수 씨는 죽 그릇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손은 여전히 키보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나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지원은 의자에 앉아 언제나처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그 계약 건이야? 응. 증거를 찾았어. 그런데 어쩌면 규진 씨, 그 사람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지원은 침묵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것을 은폐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개인이 아니라 보통 네트워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수 씨는 조작된 계약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의 전자 서명은 명백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된 상태였고 이것은 베테랑 IT 전문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방식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약서를 바꿀 권한은 있지만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 내 서명이 필요했던 거야. 즉, 그 사람은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림자 뒤에 또 다른 그림자네 지원이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피로감은 다른 감정, 즉 각성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많은 거짓의 층으로 덮여 있더라도 항상 빛으로 나가는 작은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길을 단지 기술만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의 인과응보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서투른 기술 담당자였던 기태섭 씨는 데이터를 날려먹을 뻔해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를 남게 해달라고 나서서 부탁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제 바로 그 친절이 그녀의 신용을 구할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고 원본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뒤 짧은 제목을 썼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관이 필요할 때 사용했던 또 다른 주소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메일함으로도 보냈습니다.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해. 멈추지 마. 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것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은 여전히 작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자신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출 만큼의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끝까지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아침, 명진 이엔드 씨는 마치 다른 날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7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1층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부서 직원들이 긴장된 얼굴과 수군거리는 소리들과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파트너 측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대. 듣자 하니 은수 선배님 옛날 프로젝트랑 관련 있다던데. 은수 선배님 이제 여기 안 다니시잖아? 3층 대회의실. 지금까지는 이사진과의 중요한 회의에만 사용되던 그곳이 이제는 각 부서장들까지 모두 참석한 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천장에 일렬로 늘어선 조명에서 나온 하얀 빛이 나무 테이블 위에 반사되어 미처 다기지 않은 커피 자국과 꽉 움켜쥔 손들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신규준이 평소와 같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세련된 회색 정장에 깔끔한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규준의 뒤를 따라 중년의 일본인 남성, 바로 와타나베 씨와 통역사 미호가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회사의 창립자인 유재혁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서두에 인사말도 없이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파일 하나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같은 두 가지 버전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사가 최근에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 담당자였던 고은수 씨가 이전에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두 버전이 다릅니까?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규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침착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시스템 저장 오류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버전입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단지 초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버전의 고은수 씨 전자서명은 내용이 수정된 문서에 붙여넣기 된 것입니다. 통역사 미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는 국제규약 위반입니다. 규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기술팀 직원을 향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당황하며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은수 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즉각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담담한 얼굴로 어깨에는 작은 핸드백을 메고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 인사말 없이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파트너 측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습니다. 규진은 테이블 위로 손을 세게 움켜쥐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수 씨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은 그녀가 3개월 전에 저장했던 계약서 원본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각 항목, 각 수치가 그녀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부터 파트너와 작업했던 원본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독립된 시스템의 초기 백업본과 함께 IP 접속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믿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이 들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숨죽인 회의실 한가운데로 그 말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모든 시선이 신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은 이미 퇴사했소. 나는 경영상의 요구에 따라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있소. 하지만 유재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규진아, 앉아라. 처음으로 규진은 아버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갑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챙겨 들고는 몸을 돌려 회의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회의실 문이 닫히며 메마른 철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 회장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은수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곳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를 한 번만 더 도와주길 바라오. 은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노력했던 이 방을 둘러본 뒤 유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 회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여전히 논의 중일 때 아래층에서는 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긴급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걸 당신 혼자 뒤집어 쓰지 마. 나만 관련된 게 아니야. 그날 오후 명진 E&C의 모든 임원진이 내부 회의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그 소동이 일어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모두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봐. 유 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다니 간단한 일이 아닐 거야. 3층의 총회의실, 여러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던 그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명이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는 답답했고 아무도 서로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신규진의 편에 섰던 이들도 오늘은 시선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USB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숨소리를 색이라도 하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규진도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잘 차려입은 양복으로도 애써 감추려는 당황스러움을 가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군. 권력을 쥔 사람은 회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있는 거지 유능한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은수 씨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아닌 현재 규명 중인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 자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눈빛은 회의실을 나섰던 날의 상처받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 회장이 법무팀의 프로젝터를 켜라고 신호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즉시 내부 시스템 접속 로그, 시간, 로그인한 사람의 IP, 파일 수정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 오전 10시 37분에 서버에 백업된 원본 계약서입니다. 유 회장이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같은 날 11시 52분에 변경된 사본입니다. IP 주소는 임원층의 개인 서버에서 나왔고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 법무팀을 통하지 않고 중요 문서를 수정한 행위는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며 특히 고의적인 은폐 정황이 있을 경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내 비서가 한 일이요. 난 몰랐소. 신규진이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자 서명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 내에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장님을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공기는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규진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유 회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절 못 믿으시는 겁니까? 유 회장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책망이 아니었지만 이전과 같은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규진아, 내가 이 회사를 내게 맡겼다. 내가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량한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돌아온 날부터 오래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떠나야 했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앉아있게 됐지. 전 그저 변화를, 혁신을 원했을 뿐입니다. 규진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반박했습니다. 변화가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건 틀렸다. 유 회장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실은 변호가 필요 없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니까? 그때 은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전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 다음에 올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요. 누군가 숨을 참는 듯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감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신규진 씨의 직무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유 회장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지탱하려는 듯 의자 팔걸이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언가를 털어낸 듯 맑고 분명했습니다. 신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서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규진이 권력을 잡은 초기에 사라진 줄 알았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2층 복도 구석에 있던 사무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늙은 노인의 숨소리처럼 일정한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나윤리 씨는 은수 씨가 쓰던 책상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수 씨가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그날 이후로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감히 앉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빛바랜 꽃무늬가 있는 테이블보도 가지런히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어떤 공간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아무도 감히 그곳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윤리는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깍 하고 작은 잠금새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봉하지 않은 크림색 편지 봉투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는 은수 씨의 사람됨처럼 단정하고 동글동글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될 분에게. 윤리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소박하지만 감정이 듬뿍 담긴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아마 여기 없겠지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선량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혹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박수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면 결국엔 자기 자신도 거울 속의 모습을 당당히 마주할 수 없게 돼요. 전 한 번 침묵했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유재혁 회장님은 찾아가세요.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엇인지는 아는 분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율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수 씨가 쫓겨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온 사무실이 숨죽이고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오직 은수 씨의 시선만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그저 옅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율리는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몸을 사릴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수 씨가 남긴 글을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바로 잘못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창 틈새로 불어온 저녁바람이 뒤편 작은 정원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율리는 야근하던 많은 밤, 은수 씨가 조용히 가져다주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도시락 하나, 안부를 묻는 한마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이 아릴 정도로 그리웠습니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 직원인 경아 씨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앉았네? 은수 씨 자리인데. 율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아 씨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누가 들을까봐 속삭였습니다. 은수 씨는 너무 착했어. 요즘 밖에서 시끄럽게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알더라. 저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이 회사의 영혼이 사라지는 거였다고. 율리는 손안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따라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결심을 붙잡아 끄는 것처럼요. 그녀는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유 회장은 서류를 읽다 말고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피곤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조용한 폭풍이었다는 것을. 율리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 법무지원팀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유 회장은 놀란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가? 쉽지 않은 일이 될 텐데. 율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약자의 편에 서기로 한 거지? 아무도 탓하지 않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을 텐데. 율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약자였던 분에게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대답에 유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율리의 어깨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조용히 어깨를 잡아주는 손길이었지만 수만 가지 감사의 말을 대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불어온 바람이 낡은 서류 냄새와 노란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수 씨의 편지가 마치 세상에 남기는 조용한 당부처럼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볐을 사장실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류 더미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파트너사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력 보류. 귀사의 신뢰도에 우려가 표명됩니다. 신규진은 회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쪽의 허공, 며칠 전만 해도 언론에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점고 유능한 쇼, 황금 명패가 걸려있던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지금 그 명패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텅 빈 하얀 벽이 방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왼쪽 나무 선반 위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유 회장과 어린 규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규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유 회장의 눈빛은 다정하면서도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규준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붉게 충혈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방 안에 냉기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낀 그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고은수 전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 회장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낡은 갈색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책상 위에 수첩을 내려놓고 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규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 회장은 멈춰 섰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다시 읽어보거라.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규준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의 10년 전 자신을 떠난 어머니의 부드러운 필체가 마치 마음속에서 속삭이듯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규준아, 넌 빠른 걸 좋아하지. 엄마도 안다. 하지만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란다. 엄마는 그저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1학년 때 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것처럼 말이야. 착하게 사는 게 금방 부자가 되게 해주진 않아도 부자가 되었을 때 외롭지 않게 해준단다. 만약 언젠가 성공했는데 곁에 진심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땐 스스로 물어봐야 해. 내가 뭘 잘못 선택했는지. 규진은 거기까지 읽고 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냉기 속에서 작은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듯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집 한쪽 구석에 앉아 털목도리를 뜨개질하곤 했던 야윈 모습의 어머니가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괜찮아.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마. 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의자 뒤로 머리를 기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너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 법무 지원에 가장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나윤리 씨였습니다. 규준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착했지만 이전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규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작게 말했습니다. 저 좀 도와줘요. 은수 누나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할 용기가 없어서요. 늦었지만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누나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학이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율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모두가 사과할 기회를 갖는 건 아니에요. 남은 일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리하세요. 규진은 율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황혼이 내려앉아 명진 이은 듯이 건물 전체를 황금비두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건물은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일본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 문서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경위서 및 사과문. 저를 믿어주셨던 고은수 씨에게. 화면에 나타난 글자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인식은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공간, 가지런히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긴장과 엄숙함이 교차하는 얼굴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조인식이 아니라 명진 이엔드 씨와 일본 그룹 간의 핵심 프로젝트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양측 대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편의 LED 화면에는 회사 로고와 과거 프로젝트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는 작년 은수 씨가 현장 실사단을 이끌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객석의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셋째 줄의 은수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남색 원피스는 회색과 검은색 정장들 사이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는 굳이 돋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사회자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을 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그룹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침착한 표정의 그가 스피커를 통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위반자로 지목된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희는 전 프로젝트 책임자이신 고은수 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올 계약 및 실행 단계에서도 한국 측 대표팀장직을 계속 맡아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수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명진 이엔드 씨의 일부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단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윤리 씨는 맨 뒷줄에 앉아 가방을 꽉 끌어안은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은수 씨, 그리고 한때 침묵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유재혁 회장은 새로운 임원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억울함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에 싣는 듯이 걸어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진실은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저 제 몫의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거절당할 수는 있어도 선량함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요. 요란한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정적이 장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기자는 한 줄의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다면 그곳은 평생을 바칠 만한 곳이다. 고객 감사 컨퍼런스 무대 뒤편의 작은 방, LED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대형 거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옅은 보라색 원피스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눈은 더 이상 지난날의 근심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 호수처럼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나윤리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철을 들고 있었지만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 원망스러우셨어요? 은수 씨가 거울을 통해 윤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윤리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쓰러워서였습니다.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넌 잘못하지 않았어. 그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나이를 지나고 있을 뿐이지. 침묵이 안전이라고 믿는 그런 나이 말이야.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야. 옳은 일을 앞두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윤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철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은수 씨가 회의실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책망이 아닌 그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젊은이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이제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몇 옛 동료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수 씨를 보자 다들 망설이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날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하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직책이나 권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깨어난 진심과 인간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제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에 여전히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리는 여전히 곁에 서서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은수 씨가 윤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난 그대로야. 변한 건 그들이지.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 윤리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대답은 지난 며칠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해독제 같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는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지만 은수 씨가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꼭 리더가 아니어도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귀 기울이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은수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건설 분야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전문성과 선량함을 바탕으로 기초를 다시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곳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은수 씨는 명함을 받았지만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여전히 조명이 켜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는 것을. 그날 오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율리가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호텔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긴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율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팀장님도 저처럼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은수 씨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 어쩌면 나도 침묵했을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침묵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겠지. 율리는 마치 스승이자 동료, 그리고 한때 외면했던 언니의 곁을 함께 걸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아이처럼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쓰러졌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던 은수 씨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정의를 부르짖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처음처럼 자신이 믿는 것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햇살이 처마 앞자두나무 잎사귀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조용했던 작은 골목의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뽑던 이웃집 옥인의 가게 아주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 입은 흰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이 봉인된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은수 씨 집의 대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명진 E&C의 회장이었고 아들에게 큰 믿음과 기대를 걸고 권력을 넘겨주었으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유재혁 회장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놀란 듯했지만 낯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당, 늙은 대나무 아래 놓인 익숙한 돌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따라졌고 노란 햇살 사이로 옅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해명하러 온 게 아니오, 유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가 편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저 내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하러 왔을 뿐이요. 은수 씨는 편지 봉투에 손대지 않고 그저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망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 특유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유 회장이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맡겼다고 말했을 때 그건 진심이었소. 규진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회사는 속도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는 편지 봉투를 그녀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지금 읽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읽어보면 내가 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믿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은수 씨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찻잔 속에 차는 식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안입니다. 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다시 세우고 있소. 명진 E&C만큼 크진 않지만 뿌리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당신을 임원진으로 초대하고 싶소. 무언가를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곳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요. 은수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자락이 테이블 옆에서 펄럭였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대나무 가지에 앉아 마치 동이라도 하듯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유능한 사람이 아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유행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려나지 않는 곳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런 곳을 만드실 수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첫 번째로 모시는 사람이요.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그 불씨를 지켜줄 사람으로서 말이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늘졌던 지난날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 회장이 의아한 듯 눈썹을 올렸고 그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원진 중에 젊은 사람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한때 실수했고 침묵했지만 용기 내어 잘못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꿈꿨던 방식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요. 유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었습니다. 나윤리 씨 말이로군. 그렇지? 은수 씨는 대답 대신 차를 더 따르며 그에게 한 잔 더 권했습니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말로 할 필요 없는 확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옥인의 아주머니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쯧쯧,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더니만. 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구먼? 오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유 회장이 일어서서 돌아갈 때쯤 햇살은 더 높이 올라 처마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의 손에 들린 편지 봉투는 여전히 봉인된 채였지만 그 안의 모든 글자들은 이미 직감으로 읽힌 듯했습니다. 유 회장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방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손해볼까 두려워 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식어버린 차 옆에 앉아 작은 종이에 몇 줄 적었습니다. 나는 명예를 찾지 않는다. 다만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곳을 찾을 뿐이다.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 어딘가에서 돈이 아니라 한때 상처받았지만 결코 무뎌지지 않은 마음과 헌신적인 손길로 새로운 회사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는 화려한 컨퍼런스룸이 아닌 새로 재설립된 회사의 사무실로 개조 중인 5층의 소박한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페인트 먼지가 아직 테이블에 남아 있었고 몇몇 유리창에는 비닐이 그대로 붙어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은수 씨는 임시로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업개발 계획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서류에는 전혀 없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새 회사의 명예회장이 된 유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오. 은수 씨는 얼룩덜룩한 타일 바닥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 오직 결과와 성과만을 쫓느라 인간이라는 토대를 잊어버린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명진 이엔드시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그들은 실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공기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유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수 씨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좌천됐던 기술팀의 기태섭 씨. 불투명한 서류의 결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격 까다로운 사람 취급받았던 임 과장님. 그리고 윗사람이 먼저 인사도 안 하는데 아랫사람이 어떻게 따르겠냐고
임원에게 직언했다가 해고당한,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던 조 반장님까지. 그들은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이 느리고 선명하게 각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기태섭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진실을 말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은수 씨가 태섭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선량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문가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렌즈에 흠집이 난 안경을 쓴 임 과장이었습니다. 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유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임 과장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선량한 기업이 지켜야 할 것들을 외면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은 한 남자가 복도에서 들어섰습니다. 이 조 반장, 머리가 희끗희끗 다 샜습니다. 옆에는 제 아내가 회사 청소라도 하겠다며 따라왔지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정직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라면 정직한 사람이 문을 지켜야 한다고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견뎌온 시간들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수 씨가 서류를 펼치며 회사 모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만큼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 뽑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력인가요? 아니면 경력인가요? 은수 씨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째는 인성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유 회장이 일어서서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합니다. 방 안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떠나고 5층 사무실에 은수 씨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낡은 벽돌담이었고 곧 허물어질 예정이었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책상 위의 종이 몇 장이 묵은 세월처럼 바닥으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주워 모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침묵으로 한번 뒤집혔던 땅에 선량함의 씨앗을 다시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은 막 탄생한 이 이상한 회사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페이지 구석의 작은 기사였지만 헤드라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인성으로 직원을 뽑는 새로운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작에 있었어야 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가을의 어느 오후, 해가 나지도 비가 오지도 않고 그저 도시의 한숨처럼 선선한 바람만 부는 날이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은수 씨가 작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한 무리의 인턴들이 제잘거리며 질문하고 무언가를 적고 이따금씩 초봄의 참새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목은
예전에 그녀가 식은 도시락을 들고 답 없는 질문들을 되새기며 홀로 걷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단골이었던 골목 입구의 칼국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경을 쓴 여학생이 작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여기가 정말 예전에 사시던 곳이에요?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그래. 이 골목은 내가 가장 많이 울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해. 집 안에서 옛 이웃이었던 옥인의 아주머니가 텃밭에 물을 주다 말고 그녀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은수 씨 아냐? 아이고, 보아하니 아주 높은 사람 됐나 보네. 학생들을 잔뜩 데리고 다니고. 은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유, 높은 사람이긴요. 그냥 인턴들인데 인생이 꼭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둘러보는 중이에요. 옥인의 아주머니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바구니에 사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고 껍질이 반질반질한 추억처럼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사과였습니다. 자, 학생들 나눠줘. 내가 처음 은숙 씨한테 갖다 줬을 때랑 똑같네. 기억나. 은수 씨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상처뿐이었던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김치찌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옥인의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사과 한 알을 건네며 가볍게 말했었습니다. 잘못된 건 하늘이 알아서 바로잡아 줄 거야. 기억나죠, 아주머니? 어떻게 잊겠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과를 하나씩 받아들고 새처럼 제잘거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쫓겨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셨어요? 아니,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슬펐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 분노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오직 조용하지만 끈질긴 선량함만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이끌어준다는 걸? 다른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팀장님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팀장님이 옳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옳은 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나의 본질을 바꾸지만 않으면 돼. 진실은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아. 그때 골목 입구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복권 파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발보다 더 큰 슬리퍼를 끌고 어깨가 다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복권 뭉치를 들고 주눅든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사과 살 돈이 모자란데 내일 드리면 안 될까요?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몇몇 눈에는 연민이 스쳤지만 은수 씨는 부드러운 미소 외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부족했단다. 돈뿐만 아니라 믿음조차 부족했지. 하지만 난 버텨냈고 착하게 살고 있어. 넌 고작 몇천 원이 부족할 뿐인데 뭐가 문제겠니? 그러고는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꼭 돌아와서 옥인의 아주머니 사과 사 먹으렴. 대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더니 마치 마지막 계절을 노래하는 매미 소리 같은 울음을 남기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옥인의 아주머니가 그녀 곁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은 절대 길 잃는 법이 없어. 한 학생이 계단에 걸터앉아 옥인의 아주머니와 은수 씨, 그리고 친구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무대 조명이나 회의실 스크린이 아닌
그 소박하고 진실한 사진은 그 어떤 연설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사진은 은수 씨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내부 게시판에 공유되었습니다. 사진 설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량함은 광고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진실하게 살아 숨 쉴 뿐이다. 그날 오후, 인턴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 학년이라는 하나라는 여학생이 은숙 씨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전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은수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학생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날 닮을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믿는 옳은 일을 하면 돼. 비웃음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 선량함의 씨앗은 박수 소리 속에서 싹트지 않아.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나는 거란다. 그들은 골목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옅은 햇살이 은수 씨의 치맛자락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오기내 아주머니 바구니에서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 다른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나의 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요란한 박수 속에서 환호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웅도,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쓸모없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밀려났던 한 중년 여성이 다음 세대에게 삶의 가치를 조용히 심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지나간 뒤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존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한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직함이나 지위, 혹은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이야기 속의 은수 씨는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산 속에서 선량하게 살다가 상처받고 소외당했던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아름다운 건 그녀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시끄러운 영광이 아니라 한때 그녀를 잊었던 사람들의 조용한 인정을 통해서요. 저는 선량함이란 긴 여정이라고 믿어요. 당장의 결과로 셈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은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싹이 트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 무엇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선량하게 살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무리 속에서 외톨이가 될까 두려워 침묵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심받는 친절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부디 굳건해지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의 거센 바람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일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이 선한 이야기의 여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은수 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치 있고 감동적이며 인간적인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을 더해드릴게요.